학교에 대해서는 명사라는 게 없죠. 저희가 뭐 그냥 다 동료가 하고드리고 그래서 초청특강 뭐 이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 명사 못지않게 여기 참 대단한 공격을 보여주신 어떤 그 대학자들이 이제 두 분 계시기 때문에 명사보다도 더욱에 영예로운 이 학계에서는 영예로운 호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겠죠. 앞에 보니까 그것보다도 이제 뭐 탈소고 지구화 시대에 이제 이런 한국을 위시한 동양 사회사상 같은 거 좀 검토해보는 이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민조고요. 사회보다도 이제 이 오늘 발표자 두 분이 아주 사실은 저도 어제 원고를 하면서 다시 숙독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도저히 거의 하루 이틀 내에는 독파가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텍스트를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어떻게 다 소화해야 될지 저도 두려움이 앞섭니다만은 첫 번째 발표는 이제 국학연구소에 찾아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국 사상 이런 쪽에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하신 김동환 선생님을 모셨고요. 두 번째 발표로는 이제 더 이상의 소개가 필요 없는 우리 김종국 선배 교수님. 지금까지 어떤 최근까지의 활동만 봐도 저희가 참 학자의 전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아직도 현역으로 아주 열심히 연구하시고 계시는 김종국 교수님이신데 오늘 발표는 이제 근간에 나올 이런 대저서의 어떤 조그마한 편리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토론은 제가 여기 다 오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따가 좀 풀어주셨으면 합니다만 못 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이제 사고 쪽에 가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정합 선생님도 안 오시죠? 네. 누가 빠지시는지 이명호 선생님이랑 이영찬 선생님만 오시면 가네요. 우시아 선생님 오셨고 그 세 분 계시죠. 네. 이명호, 이영찬, 우치라 세 분만 이분들도 다 전현직 전직 회장님이시고 대단한 그래서 이 세션이 내용상으로 굉장히 두터운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것 같고요. 우선 김동환 선생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중을 구입하는 김동환입니다. 우선 말씀 올리기 전에 저는 여기 문외한이에요. 아주 문외한이고 그런데 어떻게 김종국 교수님이나 또 우시라 교수님 이런 분들과 인연이 돼서 어떻게 여기 제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국 근대 한국 사상의 갈래와 흐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라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좀 여기 제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옛날 아주 젊은 시절에 한국 사회학개론이라는 책을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다가 사실 다 못했어요. 거기에 나오는 개념이나 인물이나 이론 이게 너무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고민하다가 여기 나오는 대종교의 어떤 정체성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잡아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체성이라는 용어보다 주체성이라는 용어를 좋아하는데 지금 학계에서 80년대 이후 이제 정체성으로 거의 사용을 하니까 부득이 저도 이 정체성이라는 말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먼저 전제로 한번 제가 양해를 드리는 것은 그게 여러 선생님들이 학문적 경험이나 또 만들어온 학문적 질서하고
이게 좀 벗어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변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면 합니다. 저는 대종교 독립운동을 주로 이 글을 많이 썼어요. 대종교 독립운동에 대한 글을 많이 쓰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대종교 독립운동사를 여러 방면으로 쓰다가 제가 공감이랄까 이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이게 대종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이라는 게 우리 역사 속에 연면이 흘러오는 그 단군 구국론의 재발견이다, 재확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남아있는 어떤 책을 보더라도 삼국유사 지금 뭐 이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삼국유사 쭉 보더라도 그 우리 민족의 그 위기 때마다 들고 나온 게 이게 사실 단군 문제라는 말이죠. 어떤 단군사와 삼국유사의 그 단군사화를 통해서 그 몽고의 어떤 침입을 갖다가 좀 경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그 고령할 때 그 공민왕이 요동정벌의 정당성도 여기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선 건국에서도 우린 그냥 단군 문제는 크게 치부를 안 합니다만은 사실 그 단군 문제하고 기자가 굉장히 싸웠죠. 조선 초에. 그러다 물론 그게 이제 이 단군이 도태되고 맙니다만은 뭐 이런 등등의 그 흐름을 쭉 보게 되면은 그 우리 민족의 그 위기 때마다 이 단군이 등장했는데 일제강점기 때 또 여지없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은 이 대종교라는 집단이 일제강점기 때 항일투쟁의 총본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그 흥미로운 거예요. 거기서 여기엔 뭐냐 하게 되면 이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당시 우리가 이 사회학에서도 많이 언급하는 그런 굵직한 어떤 이 사회주의 인물들이 대종교의 핵심을 이루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뭐 여기 권오설이니 여기 부산의 김두봉이니 또 뭐 잘 아시는 뭡니까 최익환 선생 있지 않습니까? 북으로 넘어가서 뭐 이 한자리 하고 저는 아직도 이 최익환 선생의 그 다산 연구가 지금도 많은 어떤 다산 연구하는 사람들이 책을 갖다가 이렇게 보지만은 그 양반처럼 쉽게 쓴 걸 못 봤어요. 그 양반이 그 사회과학적인 지식이 상당히 해박합니다. 그분이 지금 이제 그 명예교수로 물러나 계신 신봉룡 교수님의 장인은 어르신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분 박일병 선생이나 뭐 조선정판사 위패 사건으로 사형당한 박낙종이나 뭐 안성기, 뭐 김사구 이런 분들이 사실 다 대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념을 넘어서 또 종교를 넘어서 우리가 그 이승만이나 또 안창호, 이동희 그 사람들은 그 기독교 정서로서 사실 어떤 우리 구국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안창호 같은 사람은 그 양반의 이 뭐라 그럴까 두 가지 끊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가 담배입니다. 도산 선생은 그 담배를 갖다 못 끊었다고 해요. 그렇게 담배를. 또 하나가 단군 할아버지예요. 단군 할아버지를 자기 거실에 걸어놓고 늘 아침 저녁으로 조국 독립을 가지고 그 미국에서 1910년대 필라델피아에서 개천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주도하고 만든 사람이 안창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김야견 같은 사람, 명동학교의 어떤 그 교장이었던 김야견 같은 사람은 자기 명동학교 교실에 단군 할아버지를 걸어놓고 예배를 봤어요. 그리고 명동학교 출신 여러분 뭐 문익환 목사, 문동환 목사 이런 사람들이 다 대종교식으로 결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뭐 불교에서도
근데 어떤 해방 이후 역경 사업을 주도해온 운호 스님 같은 분들, 이학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이시열이라는 이름으로 대종교에 상당한 중요한 핵심을 구했던 사람. 또 만해 한용운 같은 분들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완성하고자 한 게 뭐냐? 홍합나철 전기예요. 근데 지금 그 자료를 다 잃어버린 거고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만해 한용운이 정리하고자 했던 홍합나철 어떤 일대기 많은 자료를 갖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아무튼 종교나 뭐 이념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사실상 일제강점기 때 항일운동의 총본산 역할을 이미 1914년에 홍합나철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교구를 나눕니다. 항일투쟁의 근거를. 그래서 동도본사의 책임을 우리가 북로군 정설이 이끌었던 백부 서일에게 맡기고 북로군 북도본사의 책임을 여러분 너무 1917년에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보제 이상설한테 맡기는 거예요. 보제 이상설한테. 그리고 서도본사의 책임은 해방 이후까지 그 대종교 교주를 맡았던 단해 윤세복, 밀양 출신이시죠. 그분한테 맡기고 서도본사의 책임은 이동명, 신규식 이런 분들한테 맡겨서 사실상 모든 어떤 그 항일 투쟁의 근거를 갖다가 백두산 중심으로 마련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종교 항일 투쟁의 특징이 뭐냐? 총체적 저항이에요. 이건 뭐냐면 무장 항일 투쟁으로부터 해서 문사철, 우리의 문화 모든 분야에서 사실상 총체적 저항을 했던 집단이 이 대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총체적인 저항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또 뒤집어서 말이죠.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경술련 강제 합방을 한 다음에 없애려고 그렇게 끝까지 노력하면서 1942년도에 그 대종교 지도자 20여 명이 영안연에 일시에 한날 한시에 다 잡힙니다. 여기 의령의 안희재를 비롯해서 또 이게 김문조 교수님의 할아버님,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제가 상당히 부끄러운데 김소정 선생님 이런 분들이 모두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그 감옥의 어떤 고문을 받으면서 그 후유증으로 또 이 감옥에서 돌아가시죠. 이 김소정 선생님도 그렇고 안희재 선생님도 그렇고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왜 그들이 대종교를 끝까지 말살시키려 했을까? 또 뒤집어서 말이죠. 대종교는 최후의 일인까지 모든 힘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쓰러지죠. 친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은 40년대 들어서서 불교, 기독교 할 것 없이 다 친일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 아는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조선 불교 연맹으로부터 해서 조선 기독교 다 친일이 되고 왜 그랬을까? 그게 바로 정체성 문제예요. 정체성 문제. 양보할 수 없는 정체성과 또 일제 입장에서는 그 정체성을 자기네 거로 바꾸어야만이 조선의 영구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7가지를 이렇게 딱 놓고 보더라도 이게 공교롭게도 1909년 음력 1월 15일 홍합나철이 대종교를 중광하면서 나온 우리
근대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전통 시대를 놓고 보게 되면은 여기 7가지 정체성을 쭉 나열을 했는데 거기 이제 그 우리가 그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국시부터 쭉 나오는데 그러면 전통 시대에는 그 국이 뭐냐? 중국 아닙니까? 중국이 우리 정체성을 대신해 온 거 아닙니까? 거기 7개 요소가 다 그래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뭐냐 하게 되면 일제가 이걸 다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 국이라는 게 일본을 말하는 겁니다. 일본. 우리가 국사학계의 그 국사편찬위원장을 이룬 이원순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이원순 선생.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그 어릴 때 왜 국사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뭐냐? 어떤 사건을 자기가 경험했냐면은 우리의 그 역사, 이 국사를 조선사가 아니라 일본사가 우리 국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국사는 타자화돼서 조선사로 올라가요. 국어도 마찬가지죠. 국어도 원래는 주시경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국어연구회로, 국문연구회로 출범을 한 겁니다. 근데 일제가 병탄을 한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국어를 못 쓰게 하죠. 조선어로 타자화되고 우리가 좀 그 조선어 학회라는 것도 우리한테는 마음 아픈 명칭이에요. 원래 국어학회가 맞는 거죠. 국어학회. 그런데 그걸 못 썼어요. 그래서 조선어학회, 해방이후에 한글학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뭘 말하는 걸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한번 이렇게 우리 그냥 좁은 소견으로 바라보면은 외세 침략이 있을 때마다 없애고자 한 것과 버티고자 한 게 뭔가 그 기량작용을 보면은 그게 바로 아이덴티티다. 그게 아이덴티티.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그냥 얘기하고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맨 앞에 제가 이제 여러 어떤 한 7개 정도의 6개 정도의 그걸 놨습니다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보면 제가 왜 이걸 여기에 제시를 했냐 하게 되면 아마 한국의 역사 인식도 앞으로는 사회학이 주도하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 선생님들한테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부하는 게 아니고 한국 역사학계는 이미 화석화됐습니다. 주변이 없어요. 남을 볼 줄 모릅니다. 지금 이 역사 관련 학과가 있는 게 60여 개 학교가 종합대학에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전임 비전임까지 해서 수많은 교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정말 부끄럽게도 학설이 다 똑같아요. 이건 학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학설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공학도 안 그래요. 자연계도 안 그럽니다. 질서가 바뀌면 새로운 질서에 맞는 논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학설에 다 똑같습니까? 그건 도저히 이해가, 이 학문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첫째, 둘째, 셋째, 특히 에르나임 베르나임 같은 에른스트 베르나임 같은 사람의 그런 것들은 앞으로 사회학만큼 사실상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역사 인식에서 그런 게 없다라는 걸 갖다 생각하고 네 번째 어떤 토막 같은 거는 박은식 선생이 자기 몽배금태조에서 한탄하는 거예요. 몽배금태조는 1911년 12년 사이에 나온 걸로 서간도 한인연에서 나온 겁니다만은 바로 윤세복 선생의 동창학교 거기 교사로 있으면서
이 양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나면은 결연이 나시면 몽배금태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몽배금태조 이 사람은 1910년까지는 박은식은 어떤 사람입니까? 박은식은 유교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람이에요. 유교 아니면 세상 못 바꾼다. 하고 이 사람은 전통 유교를 계량 유교로 바꿔서 대동교 그걸 이제 물론 강유의 영향이 큽니다만 대동교를 만들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교구신론을 갖다가 쓰고 또 양명학에 대한 이론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교를 바꿔서 뭔가에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 양반이 대종교를 경험하면서 천지개벽을 하는 거예요. 그 몽매금태조가 자기가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온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한탄하면서 비로소 자기가 주인인 걸 알았다라는 걸 깨우쳐가는 게 몽매금태조입니다. 이거는 강몽구조예요. 현실의 노예에서 꿈속으로 들어가서 깨달음으로 얻어 현실의 주인으로 돌아오는 이런 강몽구조. 이걸 전형적으로 함께 보여주는 소설이 신처우의 꿈하늘입니다. 꿈하늘. 이 꿈하늘이나 몽배금태조를 여태까지 문학하는 사람들이 문학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역동성이 없어요. 아마 사회학을 하는 분들이 이런 거를 그리고 네 번째 거기를 한번 보게 되면은 역시 그 신처우의 그 조선 상고사에서 한탄하는 겁니다. 한탄하는 거. 천년을 노예로 살아온 이 사람들의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토로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김교원이나 박은식이나 신치호나 다 이런 사람들이 그 역사 인식의 각성을 얘기할 때 다 토로하는 게 뭐냐? 천년 노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년. 그러면 천년 노예라는 게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가만히 제가 해보니까 바로 그게 성리학적 지배 시기하고 맞물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도 이제 그걸 좀 넣어놨습니다만은 여러분 조선 건국의 중요한 이 뭡니까 정신을 보여주는 게 조선 경국전이죠. 조선 경국전 맨 앞에 뭐가 나오냐면 국호조가 나와요. 왜 조선인가? 그 조선 경국전은 삼봉 정도전이 쓴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정도전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조선은 셋이다. 단군 그리고 기자 위만. 조선은 셋인데 그럼 우리의 조선은 뭐냐? 기자조선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기자조선이냐? 주무왕의 봉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자조선이 정답. 하고 그 양반은 뭐냐 하게 되면 꿈이 우리가 이 조선을 건국해서 궁극적으로 뭘 만드냐? 동주조선을 만드는 겁니다. 동쪽의 주나라 하상조 3대의 이상국가인 우리가 이 주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거 그게 조선의 정신입니다. 근데 그거의 뿌리가 누구냐? 정도전의 친구인 정몽주예요. 우리는 정몽주 하게 되면 애국 충렬지사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선주교에서 이렇게 철퇴 맞아 돌아가셔가지고 그걸 하는 걸로 이제 아름답게 그럽니다만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보게 되면 그 우리 정신의 굴곡을 갖다가 그 사람이 크게 이 업을 치우는 존주자 양의적으로 외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주자를 높이고 모든 것은 오랑캐 이적으로 때려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존주자 양의적이에요. 여러분 이 동주조선의 정신이 사실 조선조 여러분 뭐 임진란을 경험하면서 중요한 각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꾸로 되죠. 제조지은을 외쳐가면서 소중화주의로 전락을 합니다. 더더욱 뭐냐 하게 되면 중화적인 그걸 화석화시죠. 아버지, 형님의 나라인 명나라가 죽어갔으니까 명나라가 도와줬으니까 우리는 이제 명나라에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17세기 초에 어떤 사건이 이 동북아에서 벌어집니까? 청나라 건국 아닙니까? 청나라 건국은 사실 문명사적인 사건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우리 각성의 사건으로 보질 못한 겁니다.
일본은 봤어요. 일본에는 그 화이변태라는 책이 있는데 그 화이변태 서문에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그 우리 이야기는 아니지만 비록 우리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인이 노예가 되고 노예가 주인이 되는 이게 얼마나 통쾌한 일이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동안의 인식이 어떻습니까? 명나라는 주인이고 청나라는 오랑캐 노예 아주 그 천박한 걸로. 근데 그게 주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인으로 그렇게 떠받들고 최고로 그게 이제 노예가 돼. 심지어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월남도 정신적 각성을 하는 거예요. 칭왕제를 하는 거예요. 월남도. 사실 일본의 국학이 움트는 게 그렇게 움터가는 겁니다. 거기서 탈중국, 탈조선을 외쳐가면서 자기네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하다. 근데 우리는 그 제조지은의였던 그걸 외쳐가면서 여러분 뭐 송시열 시대 때 와서는 존주대의를 더욱 강하게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존주대의. 주나라 아니면 모든 것이. 이 송시열은 무서워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선의 임금도 안 무서워했어요. 오로지 그 사람이 무서워한 것은 주자예요, 주자. 99한 말에 와서 뭐가 됩니까? 척사위정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더 이전에는 신학시대 때 여러분 박지원이 외쳐야 되는 법고창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고창신. 옛것을 갖다가 그 토대로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든 법고창신. 그러면 법고할 때 그 법이 뭡니까? 그것도 유교예요, 성리학. 결코 박지원은 그걸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양반전이나 호질이나 이런 소설에서 양반 사회를 희화하고 비꼬고 했습니다마는 근본을 얘기를 못했죠.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손자되는 여러분 박규수가 있지 않습니까? 평양감사하고 그리고 박선수 동생이 있어요. 박선수가 자기 형 박규수가 평양감사 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형님 이제 우리도 할아버지 문집을 한번 엮어서 낼 만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박규수가 뭐라 그러냐면 아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집안 망한다. 그게 바로 뭐냐 하게 되면 부안만 가까이 오던 시기 아닙니까? 위정축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항로로부터 외치는 위정축산 거기서는 그 위정 지키고자 하는 그 정신이 뭡니까 그게? 그 유교 아니에요 성리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발전했다라는 게 동도석입니다. 그럼 동도석에서도 그 동도가 뭐예요? 유교예요. 유교로서 도태되고 유교로서 망한 거를 다시 그 유교로서 뭔가를 해보자 하는 거 동도석.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치학이나 이런 걸 한 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의 중채소용과 일본의 화원양제에 버금가는 우리의 정신이 바로 동도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본질을 근본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채소용이 뭐겠습니까? 중채라는 건 중국 정신 아닙니까? 그리고 화원양제할 때 화원은 일본 정신 아니에요? 그리고 소용과 양제 그게 뭐냐? 서양 것을 도구로 쓰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문화인류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뭐냐? 그 중채 또 화혼 이거는 그 집단이 갖고 있는 관념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관념 문화. 관념 문화는 지키되 그 재료로 쓰는 건 뭐예요? 문화인류학적으로는 규범 문화, 용기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규범이나 용기 즉 제도나 물질 같은 것은 서양 걸 쓰자라는 겁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신문화는 호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신문화는 종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규범문화 또 우리가 용기문화 이런 건 얼마든지 호환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렉서스 자동차를 끌면서
아사히 맥주를 마시면서 정신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우린 뭐냐면은 뭐 반일본 뭐 또 반미 외쳐대면서 속으로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동도 소개할 때 동도 그게 한국 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년을 갖다가 화석화해온 유교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반작용으로 더 강력하게 나온 게 서도소개 아닙니까? 윤치호나 이승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예 정신도 서양 걸 갖고 오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20세기 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난장판 속에서 과연 우리를 각성시킨 거가 뭐냐? 제가 거기에 그 부활의 시대에 해가지고 얘기를 해놓은 것처럼 그게 홍합나철이 외쳐된 국망도전이에요. 국망도전. 나라는 망했지만 정신은 있다. 우리가 나라는 망했지만 정신이 있다. 이 홍합나철은 이 구호를 갖다가 굉장히 자기 정치적 수등인 뭡니까 그 운양 김윤식한테도 누차 얘기를 하고 또 자기 제자이자 후일 대종교 교주를 갖다가 만든 무원 김교훈이나 단해 윤세복한테도 이 얘기를 상당히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나란 망했지만 정신은 있다. 그 정신이 바로 뭐냐? 그 정신이 바로 천년을 갖다가 노예로 살아온 천년을 뒤엎어버린 외침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게 바로 뭐냐 그러면은 그 정신의 어떤 맨 앞에 나오는 게 국시가 그거 아니고 국시. 국시라는 건 한 집단이 지향해 가야 할 궁극적 가치 덕목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뭐 일반 이 대중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차차고라도 대통령부터 뭐 우리 그 잘난 정치인들 국시하는 사람 우리 국시가 뭐냐 그러면 다 몰라요. 어떤 사람은 국시가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80년대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우리의 국시 논쟁이 그거예요. 우리가 통일이냐 반공이냐 이거 갖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겁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통일하려고 태어났습니까? 반공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우리 삼국지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리 건국정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운다. 홍익인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홍익인간이라는 걸 자리매김시킨 집단이 대중들입니다. 거기 이제 제가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두 번에는 국전이에요. 나라제전. 이 나라제전이라는 건 그 집단의 중요한 아이덴티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나라제전은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천재, 제천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홍합나철은 1909년 음력 1월 15일에 반군 신앙을 중광이라는 거 거듭중자 빛날광자 아닙니까? 부활시킨다라는 거예요. 700년 닫혀온 팔관의 문을 다시 연다라고 그랬습니다. 팔관이라는 건 우리 그 뭡니까 상고 때부터 쭉 내려오는 우리 상고 제천 문화의 중요한 어떤 핵이 팔관 아닙니까? 고려 때까지 고려사에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그 서궁은 고려도경에서 고려의 팔관이 고구려의 동맹을 계승한 것이라고 딱 적어놓은 신채호도 그걸 계승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조선 숙종조 때 쓴 그 부계자라는 노인의 규원사화를 보게 되면 거기엔 뭐라고 나와요? 이런 어떤 제천의 전통이 동방만세지 북전으로 딱 못을 박아요. 우리나라 오랜 세월 이어온 나라 제전이다. 이게 바로 뭐냐? 그걸 갖다가 개천절로 자리매김시킨 인물이 홍합나철이에요. 근데 뭐 그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면 뭐 국시를 합니까? 아니면 개천절 때 잘 안 나오잖아요. 뭐 경찰이 날, 소방이 날 이런 데 나오면서도 개천절에 참석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세 번째가 국기예요. 국기, 국가 기원. 나라에 이 나이가 있다라는 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국기를
일제 강점기 맞아서 우리 단기 연호를 갖다가 이 뭡니까 보편화시킨 집단이 바로 여기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면 국교관념을 갖다가 심어놓은 집단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 수많은 어떤 그 당대의 최고의 방면의 어떤 인물들이 왜 일로 모였을까? 그리고 이념을 넘어서 종교를 넘어서 심지어는 그 이승만 같은 사람들도 입결한 기록이 있어요. 안창호 같은 사람들은 단군대왕조라는 그 시를 써놓은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어천절, 개천절 때 그 양반들이 써놓은 글을 보면 정말 그 굉장한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걸 개인 종교를 넘어서 정체성으로 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정서적 국교로 그들은 바라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교관념을 갖다가 심어. 그리고 25쪽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우리 시조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가람 이병기 선생이 그걸 아주 그 쉽게 적어놨어요. 이 사람은 1920년에 대종교에 입교하는데 가람 이병기는 입교한 변을 갖다가 자기 일기에 적어놓은 겁니다. 자기가 대종교에 새삼 입교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치고 대종교인 아닌 사람이 누구냐? 이런 감회를 적어놓은 겁니다. 이거는 백범 김구도 해방 이후 그 윤세복이나 이시영이나 이런 사람을 만나서 늘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26쪽 보게 되면 국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우리 국어 이게 얼마나 천대를 받았어요. 한글 창제 1446년에 된 이후에도 별의별 뭐 명칭을 다 그냥 그 당하면서 여러분 1897년에 그 우리 북한 혼용체의 효시라고 하는 육일진의 서유견문이 있죠. 육일진이 서유견문을 쓰고 욕을 굉장히 먹습니다. 그럼 육일진이 어떻게 썼냐? 거기에 한주 국종체로 쓴 거예요. 한문을 갖다가 주요 어떤 어휘로 쓰고 토, 단순 연결어미 이런 걸 우리말로 쓴 거예요. 이게 글이냐라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게 1897년입니다. 이 한글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한글이라는 어떤 자리매김을 딱 이게 바로 대종교입니다. 주시경을 비롯해서 주시경은 기독교에서 자기가 이 대종교로 개종을 하면서 분명히 얘기를 하죠. 종교도 정신적 침략이다. 전덕기 목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 이후 대종교로 개종한다. 그리고 어느 민족주의적인 걸 강하게 투영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바로 김두봉, 의령의 이극노, 저 포항의 최연배 다 이 핵심들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오면 이제 국사가 있잖아요. 국사에 여러분 그 대종교 출발 이전에 우리 국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 주자의 자치통강 강목 속에서 놀아나는 거 아니에요. 주자의 자치통강 강목을 벗어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경연을 할 때 임금이 경연을 할 때도 늘 뭐 했냐면 이거예요. 통강 강목 이걸 가지고 강목이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 그 역사를 갖다가 소술하는데 이 주론과 종론을 내세우는데 거기에 포평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성리학적 질서에 맞으면은 칭찬을 하고 거기에 어긋나면 신랄하게 때려가는 거예요. 이게 포평사관입니다. 강목사관. 그걸 정면으로 뒤집은 집단이 바로 대종교다. 김교원, 신채호, 박은식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게 되면 완전히 역사관을 바꿔놨죠. 남북조 사관으로. 북쪽에도 우리 왕조가 있고 남쪽에도 우리 왕조가 있다. 이게 대륙사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만주, 대륙을 포기를 안 했죠. 그래서 김교훈은 상해 임시정부의 그 초등학교 교재로 쓰였던 배달교 역사
그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냐? 청나라가 멸망을 하자 통탄을 합니다. 유사일에 남북조가 동시에 망한 것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역사 인식을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교 사관을 주장하죠. 불교 사관이나 유교 사관이 아니라 신교 사관을 정확하게 내세웁니다. 우리한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철, 철학. 우리한테 철학이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철학자가 이래 그 이규성 교수님 같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걸 보고 그 양반은 이제 회삼경 누구의 백보서일에 쓰는 회삼경을 보고 너무 자기는 감격을 했다. 난 우리나라에 철학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그 한철학, 또 삼일철학, 또 홍익철학의 질서를 갖다가 만들어주고 그 가능성을 열어준 게 이 집단 아닙니까? 우리한테 철학이 뭐가 있었습니까? 서양 철학 하시는 분들은 여차하면은 뭐 질문하면은 우리한테는 철학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지 애매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우린 개돼지처럼 그럼 살아왔냐?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집단이라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제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 지금 우리 분단 문제, 이념 갈등, 다문화 사회, 동북아 세계와 이게 지금 갈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뭐냐면은 이게 우리 정체성의 그 각성 없이는 다 불가능한 거예요. 특히 다문화 사회는 지금 피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홍천에 주로 많이 있는데 강원도 거기 보게 되면 다 뭐냐면은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 캄보디아 이 며느리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분들한테 5,000년 역사가 어떻고 단일 민족이 어떻고 이런 얘기 우린 또 그러니까 통일 이런 얘기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민족 문제, 민족주의 문제도 이제 개념의 발상을 바꿔야 된다. 전통적인 민족이나 민족주의 갖고는 결코 해결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전통적으로 뭐 반봉건, 반민족, 근대화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향후 민족주의는 뭐냐 하게 되면 집단의 아이덴티티와 세계화의 논리가 있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심과 원심론이 있느냐? 그 원심론의 핵심은 뭐겠어요? 보편적 인간이에요. 보편적 인간이에요. 홍익인간 가치 같은 것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사회학을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정말 갈고 닦을 게 너무나 많다. 저기 잘 지켜서 있는 게 아니라 우시라 선생님 때문에 우리 상고사의 지평이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역사학계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나마 그 신용화 교수 그분도 이제 사회경제를 하신 분인데 그분 때문에 민족 이론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갈고 다독게 온 거 아니에요. 역사학계나 이런 한국 이 화석화된 철학계 이런 데서는 절대 못한다. 좀 역동적인 그런 어떤 학문으로서의 사회학의 여러 선생님들이 한번 역할을 한번 저는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미리 텍스트를 보고 오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원고만 해도 상당한데 오늘 직접 이제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걸 뒷받침하는 거 정도로 지나가지고 새로운 어떤 얘기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시간이 너무나 아쉽다 하는 그 생각을 듭니다만 저희가 정해진 이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